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압수수색 당시에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국 장관은 압수수색을 한창 하고 있는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내의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수사를 신속히 끝내라 라고 수차례 종용했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야당에서는 이거 수사 방해이자 수사 개입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아는 조국 장관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본인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걸까요? 동양대 총장과도 조국 장관 앞서 전화하지 않았나요? 잠시 후에 이 의혹,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인데 상세하게 검찰 출신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조국 장관은 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에게 전화를 건 걸까요? 정경심 교수가 받기 싫었을 텐데 검사에게 전화기를 줬다는 겁니다. 전화 받아보라고요. 누굴까? 궁금했겠죠? 전화를 받아든 검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 장관입니다. 잠시 후에 조 장관과 검사와의 대화 저희가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검사와의 대화였군요.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조국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와 통화를 했다. 야당에서는 이거 탄핵 추진하겠다. 탄핵감이다. 맹렬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국 장관은 인정했어요. 아내 건강을 챙겨달라고 끊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조국 장관과 법무부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말입니다. 신속히 수색을 진행하라라는 취지로 조국 장관이 일선 검찰에게 여러 번 말했다는 거예요. 직권남용 논란이 일고 있고 어제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조국 장관을 엄호했지만 엄호하러 나온 이 총리마저도 조 장관의 전화 통화는 비호할 수 없었습니다. 이낙연 총리, 조 장관이 잘못했다, 부적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도 수사에 개입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용히 수사하라라고 검찰에 수없이 전달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조국 장관 알고 봤더니 태광그룹의 장학생이었다. 그리고 비리 혐의로 구속을 여러 번 됐던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본인이 직접 탄원서까지 썼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장관은 인간적인 도리를 다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과거 3년간 15만 달러의 유학비를 태광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야당에서는 과거 비리 재벌 엄벌을 주장하더니 전형적인 위선과 이중성의 결정체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몸이 아프다라고 겉으로는 말하면서 음주로 뭔가 유흥을 즐기는 영상이 공개돼서 다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런 분을 탄원서를 썼다. 조국 장관은 당시 나뿐만 아니라 장학생 여럿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이 35억 원 어디 갔습니까? 검찰은 웅동학원이 대출받은 35억 원이 수증기처럼 사라졌다, 증발했다. 35억 원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 장관의 동생을 소환했습니다. 웅동학원이 대출받았던 35억 원, 공사비 용도로 대출을 받았지만 대부분 공사비로 안 쓰였다라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거 혹시 비자금이 아니냐 의심하고 있고 이 돈의 상당수가 조국 펀드에 유입된 것 아닌가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앞서 선친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로 다 지급했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조 장관의 발언이 사실과 배치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전 재수 씨도 어제 소환됐습니다. 가족 간에 짜고 치는 소송 의혹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남은 사람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 본인 두 분만의 기소, 두 분만의 소환만 남은 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자, 청와대의 강기정 정무수석이 한미 정상회담 중에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 수석은 페이스북에 의견을 썼을 뿐 검찰, 나한테 전화받은 검사 손들어보라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전화 받았으면 까면 될 것이다. 강기정 수석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전화를 했고 청와대에서는 조용히 수사를 하라. 특히 한미 정상회담 중에 조용히 수사를 해라 라고 검찰에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수사 개입이냐 아니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조 장관 아들, 딸 불똥이 지금 일반 고등학교로 다 불똥이 튀었습니다. 학종 외부 스펙 활용 집중 조사, 자사고 일괄 취소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 13곳 실태 조사를 했는데 선발 방법 80%가 학종인 서울대, 41%가 특목 자사고 출신 등등 특정고 유리한 유형 의혹에 대해서 교육부가 확인해 나섰다는 겁니다. 비교과 스펙 활용 금지 실태 점검도 나섰는데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정작 법무부 장관 아들, 딸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눈을 감고 있으면서 이렇게 조 장관 아들, 딸 빼고 나머지는 이제부터 안 된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냐. 국민들의 반응은 일각에서 싸늘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걱정이에요, 이거. 바람 우려 물질, 위장약 144만 명이 복용을 했다. 1년에 6주 이하 단기 복용된 유해성이 낮다곤 하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약처에서는 라니티딘이 함유된 269개의 위장약 제품에 대해서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기 노출 때 인체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평가하겠다라고 식약처가 밝혔지만 저는 진짜 우리 식약처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너무 한심합니다. 꼭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 144만 명이 복용하고 나서 사후 약방문도 아니고 그거 문제였습니다. 식약처가 꼭 이렇게 사후 대책에만 급급해야 하는가? 이거 제가 먹거리 엑스파일 할 때부터 식약처 문제였는데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 돌직구쇼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 저희 돌직구쇼는요 검찰 특집, 검사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전직 정말로 우리 잘 나갔던 검사 출신 두 분을 오늘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먼저 자 검사 출신 변호사, 날카로운 젠틀맨 김광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였다가 법무부도 파견 가고 청와대도 파견 가고 가장 검사에서 할 수 있는 높은 곳까지 가셨던 자, 수사도 받아보셨던 검사 출신의 민주당 조응천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 장관 특집입니다. 장관 출신 김희정 전 장관도 모셨습니다. 자, 검사 두 분과 장관 하셨던 분, 오늘 단단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분석해 주실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도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검사 출신 두 분과 장관 출신 한 분 모시고 관련된 이슈들 정말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증발. 35억 원이 증발. 어디로 증발됐을까?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 돈 일부가 조국 펀드로 들어간 것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데 어찌된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관등성명. 압수수색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정경심 교수가 전화기를 건네서 받았는데 깜짝 놀라서 특수검사 누구누구입니다. 관등성명까지 됐다고 합니다. 조 장관의 전화를 받아든 검사 이야기입니다. 대화의 재구성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별것 아니다. 어제 조국 장관이 아들의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 의혹과 관련돼서 고등학교 인턴 증명서 별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해서 야당 의원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별것도 아니다.
조국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조 장관의 목소리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별건 아니다. 자,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은 탑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돌직구쇼 검사 특집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웅동학원 공사비 줬다더니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들, 진술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먼저 어제 조국 장관의 동생이 검찰에 전격 소환됐습니다. 동생 웅동학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는데요. 직접 그 장면 만나보시죠. 웅동학원 위장 소송이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소명하실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이었는지 출석 관련 사전에 조 장관이랑 뭐 협의가 되거나 뭐 말씀을 나누신 부분이 있었나요? 의혹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분명히 아닌 것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검찰에 이야기 다 했었습니다. 네, 오촌 조카, 아들, 딸, 동생까지 다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경심 교수, 부인과 조국 장관 본인뿐이다. 검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생과 관련돼서 그리고 조 장관 본인과 관련돼서 검찰은 웅동학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35억 원이 증발됐다는 겁니다. 조국 동생 소환, 웅동학원 의혹, 사라진 35억 원. 야, 이게 사실 3억 5천도 큰 돈이잖아요. 근데 35억 원이다. 이게 무슨 돈일까요? 1996년으로 저희들이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1996년 고려 종합건설 건설사를 운영했던 조국 장관의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에서 16억 원대 신축 공사를 수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 IMF가 찾아오죠. 97년이니까요.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어요. 자, 그러자 웅동학원이 35억 원을 대출받는데 그 대출받는 35억 원의 대출 목적이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을 갚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 2019년 최근 검찰 조사 결과 20여 곳에 달하는 하도급 업체, 당시 97년도 웅동학원 하도급 업체, 고려종합건설 하도급 업체를 지금 2019년 검찰이 20여 곳 다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웅동학원으로부터, 고려종합건설로부터, 조국 장관 가족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공사 대금 떼였다는 겁니다. 당시 공사 관계자는요, 대부분 공사비 못 갚았다. 그 35억 원이요?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 35억 원이 웅동학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그 비자금 중 상당수가 조국 펀드에 유입된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일정 정도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는 조국 장관의 거짓말 의혹. 분명 앞서 조국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그 35억의 대출금 선친께서 하도급 공사비 갚는데 다 쓰였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시에 저희 선친께서는 이 공사를 했던 웅동학원 이전 공사를 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다 돈을 지급했습니다. 단 유일하게 제 동생이 하도급을 받았던 제 동생 회사에는 돈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김희정 장관님. 네. 분명히 조국 장관이 저때 저희 아버지께서 IMF로 어려웠지만 책임감이 있어서 35억 대출 받아서 그 하도급 업체 20여 다 공사비 갚았다. 단 우리 가족인 내 동생한테만 못 줬다. 네. 아버지여서 마음 아팠지만 가족이니까 못 줬다. 왜? 다른 사람들 돈 주느라고. 네. 라고 발언하셨는데 지금 검찰이 20곳 넘게 다 조사했는데 공사비 받은 데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돈의 흐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국 장관이 주장한 대로 모두 돈을 갚았고 유일하게 돈을 못 받은 공사업체가 동생 회사기 때문에 100억에 해당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냐. 왜냐하면 소송을 걸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100억 채권을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100억에 대한 게 하나가 남아있고
오늘 나온 문제 제기는 별도의 갚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35억 원의 뭉칫돈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이게 뭉칫돈입니까? 네, 그렇죠. 당시 기준으로 35억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IMF 때 35억이면 그렇습니다. 97년에 야. 35억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 고려 종합건설 같은 곳이 1차 원청 업체고요. 지금 돈을 갚은 걸로 돼 있는 곳은 여기서 하청을 받아갔던 말 그대로 영세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영세 업체들에게는 돈을 갚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뉴스를 보면 그때 돈을 받지 못하고 그 어음을 이미 휴지 조각이 된 어음을 가지고 있는 그 증거 자료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조국 장관 앞서 발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돈의 흐름 100억, 35억도 주목해야 되지만 역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 돌아가신 아버지를 판판이 이렇게 파세요? 아니 버벅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렇게 아유 참. 아버지 팔지 마시라. 아니 저기 딸 출생신고할 때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다 몰랐다. 그리고 또 이것도 동생 돈이 뭔가 자신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선친 얘기를 하면서 선친이 하청업체에다가 다 35억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35억을 받은 쪽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러면은 조국 일가는 그 당시에 돈이 없었냐? 딱 그때 귀국해가지고 서울에도 아파트 사고 부산 해운대에도 아파트 사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돈을 받지 못한 영세 하청업자들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공사비를 떼었다는 영세 하청업체 관계자를 오늘 조간신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당시 목공소 대표였던 강 씨, 공사비 떼인 강 씨의 울분, 조국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목공소 대표 강 씨는요, 조국 장관 해명을 TV로 보면서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하나 생각을 했다. 당시 나를 비롯해서 10여 개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년 전 받아둔 부도어음 아직도 갖고 있다. 부도어음 사진까지 오늘 공개됐어요. 당시로선 지방 집 한 채는 살만한 금액이었는데 휴지 조각이지만 둔한 마음에 못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거래처 대금 주기 위해 쫄딱 망하고 나는 페인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다. 페인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의 잃어버린 30년이다. 조 장관이 98년 송파와 해운대에 아파트 한 채씩 떡하니 2억 5천, 1억 6천에 샀다고 하더라. 내가 못 받은 돈으로 집 산 게 아니더냐. 그러면서 남들은 쫄딱 망하게 해놓고 그 돈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 보니 분통이 터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은하 소장님, 네. 공사비 떼인 목공수 대표가 30년 동안 페인처럼 살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정말 을자의 약한 사람들의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갑들은.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기득권들은 아까 35억, 3억 5천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부도나는 분들 3천만 원으로도 부도납니다. 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정말 알고 계시는 건지 정말 묻고 싶어요.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IMF 때도요. 다 망하고 다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 중소기업에 있는 을사들이었습니다. 그 부도난 어음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 보셨잖아요.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분명히 돈을 갚았다라는 말에 정말로 희망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 어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도 20년 동안 을사를 해봐서 아는데 그 어음은 정말 완전한 갑질의 그 상징입니다. 그 어음은 언제 정말 저렇게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종이 조각되는 거잖아요. 네네. 부도나면. 그리고 특히 공사하는 사람들은 실비들을 바로바로 계산을 해야 돼요. 공짜로 안 주거든요. 그럼 그거 이자도 갚지 못하고 나는 그 돈을 어음으로 돈을 좀 깎아야 돼요. 깎아내서 그 어음을 현금화하거든요. 그 현금화한 돈을 가지고 또 그렇게 장사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법을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정의롭게 돈 벌어서 아들, 딸에게 자랑스러운 부모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시고요. 정의롭게 일하시는 정말 그런 중소기업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가장 하도급체인 울트라 을이라고 우리 얘기하거든요. 울트라 을. 예, 그들의 돈을 이렇게 떼먹을 생각을 했는지 정말 울음이 납니다. 예, 자 분명히 조국 장관과
지금 당시 하청업체였던 목공소 강 대표와의 주장이 배치되고 있잖아요. 두 분 중에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건데 이 목공소 강 대표는 당시 웅동학원 조국 장관 일가로부터 받았던 이 어음, 지금은 묻어나서 종이 조각이 됐지만 어음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김병민 박사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너무 억울해서 90년대에 받았던 어음 넉 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그 실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 어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목공소 대표의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조국 장관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그 35억 원 선친이 공사비 대금 갚느라 다 썼다라고 왜 사실과 다른 이야기한 거죠? 조 장관은 이제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까지 다 알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발언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하게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고 그 기자 간담회는 청문회 대신 본인이 모든 내용에 알고 있는 진실들을 말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근데 적어도 조국 장관이 했던 얘기 중에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조국 장관은 저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했겠는가? 당시에 35억의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고 나서 관련된 하도급체 모두 다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유독 단 한 사람 돈을 주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동생에게는 언젠가 돈을 줘야 되겠고 동생은 이혼한 아내와 함께 이 채권 관계를 통해서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받아갈 수 있도록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한 초기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지연이자가 붙어서 100억에 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뉴스를 보고 있었던 당시에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눈물이 나겠군요. 심지어 오늘 나왔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면밀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의 동생은 웅동학원으로부터 실제로 받아가야 될 그만큼의 공사를 했는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공사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테니스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또 공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허위적인 작성을 토대로 소송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단순한 의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하드디스크를 가져갔잖아요. 예. 근데 그 하드디스크에서 과거에 있었던 웅동학원 관련 자료들까지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웅동학원 문제가 실질적으로 더 커지게 되면은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해명을 국민 앞에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자, 검찰 출신 조홍천 의원님. 네. 일단 조국 장관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35억 원이 논란인데 공사비 대금으로 갚는데 쓰이지 않았다라는 진술과 정황 증거들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웅동학원 대출받았던 35억 원이 이른바 조 장관 일가의 비자금의 성격으로 쓰였던 건 아닌가, 조국 펀드에 흘러들어간 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일정 단서를 포착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웅동학원이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35억을 그 용도로 대출을 받았는데 법인의 그 당초 용도대로 쓰지 않고 갚지 않고 그게 어디로 없어졌다면은 35억이니까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뭐 횡령 정도는 되겠죠. 근데 22년 전이니까 아마 시효는 다 지났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조국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저렇게 얘기한 거는 뭐 위증도 아니고요.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뭐 사실과 다른,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얘기한 것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 요 자체로는 사실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국 장관 일가 재산의 시드머니가 됐다든가 네. 해서 특히 사모펀드로 들어갔다면은 그러면 이 재산, 사모펀드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난 뭐 전혀 모른다. 우리 아내가 다 했다. 라는 거를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쓰여지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게 22년 전부터 다 이 내력이 있는 그런 돈이니까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또, 돌아가신 선친서부터 해가지고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네. 그걸 전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탄핵할 만한 자료는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지금 쫓고 있는 이 35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검찰 특집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논란 때문에 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중이던 검사와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왜 전화를 걸었느냐,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대목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왜 통화하셨습니까? 압수수색 제처가 놀래서 연락이 와서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자문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는 지금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진행에 대해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입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유도신문에 답변한 거예요. 제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제처가 물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기회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장관에게 바라는 자, 야당 의원의 질문에 조국 장관은 전화를 걸었다라고 인정을 했고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처음에는 야당 의원과 대치하다가 1시간이 넘는 시간 뒤에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바꿨는데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검사 특집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일단 법무부 장관이요. 압수수색하고 있는 일선 검사에게 전화 걸면 돼야 안 돼요? 원칙 전화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일단 뭐 장관의 직책이 검사의 인사권 쥐고 있죠. 예. 검사에 문제가 있으면 감찰권을 쥐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검사들이 신경 쓰는 게 법무부고 법무부에서 이제 검찰국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검사 됐건 판사가 됐건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보직, 승진, 인사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장관 자체가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 그 압수수색하는 검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나게 본인 입장에서 이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러면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때 압수수색 나가보셨을 텐데 법무부 장관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검찰 생활하면서? 아니 받아본 적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는데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재구성. 네. 자, 정계심 교수가 지금 조국 장관이 집을 출발해서 법무부에 도착했어요. 그게 9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압수수색 팀이 들이닥쳤어요. 그러니까 놀랐겠죠. 네. 그 시점에 전화를 했는지 그 이후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조국 장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보, 자기야, 수사관들이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 이렇게 전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거기서 수사팀장 바꿔줘.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수사팀장 받았어요. 수사검사가 받았겠죠. 특수비 2부의 어떤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사람이 아프니까 압수수색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세요. 수사 개입이 아니에요. 수사 개입 아닙니까? 개입이죠. 개입이다. 이거 수사 개입이다. 네. 일단 이제 조국 장관도 본인이 부적절하다고 이 얘기를 했고, 이낙연 총리도 아주 이렇게 잘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 장관 분명 수사 개입 아니다라고 했는데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이거 수사 개입이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명백한 개입이다. 우리 집사람이 이 정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좀 아프니까 이걸 좀 배려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정말 자기 부인에 대한 어떤 애정심, 가족에 대한 그러한 애정, 그거에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하는데 압수수색을 좀 신속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검사 얘기에 의하면. 그러면 압수수색의 절차에 대해서 사실은 개입한 거죠. 압수수색을 신속히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발견할 것이 더 많다고 한다면 또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할 수도 있어요. 또 없으면 신속히 할 수도 있고 그 어떤 압수수색하는 절차는 압수수색 하러 간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신속히 하라고 계속적으로 주문하는 것 자체는 검사 입장에서 보면은 빨리빨리 대충 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들을 여지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일선 검사는 아직 검찰 조직 내에서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해봤자 몇 년을 하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옷 벗고 언젠간 나갈 텐데 이 검사는 계속 검찰 내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장관이 전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를 할지 여러 가지 정경심 교수의 SNS를 보면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것은 조국 장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당연히 괴롭고 어렵겠죠. 왜냐하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가장 괴로운 것도 검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검사들 자체가 지금 뭐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고 있고 자신들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왜곡된 그런 보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공격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죠. 예. 그렇지만 검사 개인 하나는 굉장히 심적으로 약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되면 내 향후 어떻게 될까? 장관이 내가 오늘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어? 적폐로 몰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인사권을 장관이 쥐고 있어요. 그럼 내 향후 나의 운명 어떻게 되지? 그렇지만 검사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의혹된 거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검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검사들의 입장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한다. 네. 자, 김광삼 변호사님은 이거 수사 개입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조 장관과 전화를 받은 검찰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검찰에 따르면 조국 장관이 정경심 교수와 통화를 하다가 수사팀장을 바꾼 거예요. 정 교수가 전화 받아보시라고. 자,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관등성명을 냈다는 거예요. 검사. 관등성명. 특수기부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이게요,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웬만해서는 관등성명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압수수색 나간 현장 팀장 정도면 자기가 관등성명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수사팀장이 관등성명 될 정도면 정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특수기부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 검찰에 따르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조 장관 발언이 수차례 반복됐다는 겁니다. 1분 30초에서 2분가량 통화를 했다.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1분 30초에서 2분가량 동안. 자, 압수수색을 당하는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현장 팀장에게 빨리 해달라고 1분 30초에서 2분가량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에 이건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자, 엘리트 검사 출신 조홍천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거 개입이 아니에요? 법무부와 검찰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에 조금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이제 주로 법무부는 그 정경심 교수가 상당히 놀랬고, 뭐 거의 실신지경이었고, 119를 뭐 불러야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 네. 그리고 조국 장관한테 이제 그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했을 때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왜 그래 하다 보니까 뭐 수색 왔다. 그리고 바꿔주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는 신속하게는 라는 건 없고, 지금 저 아내가 몸이 대단히 좋지 않고 아들, 딸이 집에 있으니까 놀라지 않게 좀 해주라. 압수수색을 해주라. 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게 장관이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가장으로서. 근데 장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예. 하면서 전화를 끊거나 혹은 그 옆에 있는 변호사한테 대신 부탁을 하거나 하는 게 더 맞았으리라고 봅니다. 옆에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막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또 그런 예.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두고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부적절했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예. 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대검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정경심 여사의 교수의 여사입니까? 정경심 교수의 그 건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그냥 전화 바꿔줘 가지고 받았더니 장관께서 나와 계셨고 예. 지금 역시 또 몸이 안 좋고 애들 다 집에 있으니까 신속하게 해달라. 예. 신속하게 해달라는 거는 좀 적절치 않죠. 개입입니까?
거의 선상 아닌가 싶습니다. 선상이다. 예. 근데 참고로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때 예. 그 광주지검에서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 나간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우병우 당시 수석이 네. 거기가 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 대상물이 맞냐라고 전화를 했어요. 예. 그럼 거기 아닌 것 같은데 거기 하면 안 될 건데 그래서 막 왈가왈부하다가 다시 그 다음 날인가 영장을 다시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다. 근데 당시에 검찰이 했던 말은 우병우 수석이 전화를 했더라도 영장은 집행했기 때문에 이건 뭐 직권남용 아니다. 뭐 그렇게 검찰이 그때 판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부적절하다고 했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부적절하다. 그때 당시 조국 장관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예. 그게 이제 2016년도 12월 달에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 조국 장관이 교수 시절에 딱 걸렸다라고 글을 올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남용죄 유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조국 장관 과거 교수 시절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조국 장관이 그때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 개입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조국 당시 교수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딱 걸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직권남용으로 유죄다. 우병우 세월호 수사팀의 전화. 이 기사 링크를 하면서 딱 걸렸다. 유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권은희의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한 김용판 전 청장과 관련돼서도 조국 장 교수가 당시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 지금 저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저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다를지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홍천 의원님, 네. 검사 시절에 관등성명 대보신 적 있어요? 신고할 때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전입했거나 아니면 저 위에 예. 상사가 새로 부임했거나 할 때 신고할 때. 신고할 때. 예, 검사 조응천 뭐 네. 무슨 부장 조응천. 예. 했죠. 압수수색 나가셨을 때 혹시 관등성명 되신 적 있어요?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조홍천 의원님도 없으세요? 예, 없죠. 예. 예. 근데 이 검사는 왜 관등성명 됐을까요? 아니 어쨌든 뭐 상대방이 장관이니까 예. 그 내가 누구다라는 거는 밝히는 게 떳떳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든지 네. 아니면 뭐 아까 나왔듯이 정말 놀라서 그렇게 했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자, 조국 장관이 김관선 변호사님. 네. 우병우 당시, 그다음에 김용판 논란 당시에 직권남용죄 유죄다, 구속수사해야 된다라고 글을 올린 거 지금 보셨잖아요. 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 다릅니까, 같습니까? 좀 이렇게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뭐 우병우 전 수석이 할 때도 그건 뭐 자기 가족 관계에 되는 것도 아니었고 명확하게 그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고 법률적 판단을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이제 명확하게 직권남용의 어떤 가능성이 더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김용판 전 청장 같은 경우에도 그거 뭐 원래는 이제 자기 어떤 개인적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권남용과 관련돼서는 그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이랄지 김용판 전 청장이 더 직권남용에 좀 가까운 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는 진짜 가족이 일단 개입이 돼 있잖아요. 가족이 개입돼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관동성명 말씀하시는데 검사가 관동성명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신고할 때 빼놓고는. 예, 그런데 아마 지금 조국 장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인으로서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 전화를 했다고 하면 아마 특수부위부 검사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고 법 절차대로 진행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장관이니까 당연히 굉장히 긴장을 했을 거고 관동성명을 대고 그다음에 신속히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예. 정말 소신 있는 검사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압수수색 영장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뭐 그 당시는 굉장히 긴장을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압수수색 절차가 중간에 뭐 새로 압수수색 영장 받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변호인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시간이 많이 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받았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시간을 통해서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조국 장관이 본인이 지금 내가 장관이라는 걸 아직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이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좀 생각이 좀 굉장히 짧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전화 통화와 관련돼서 법무부와 검찰이 각각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초유의 충돌. 자, 먼저 법무부는 일단 조국 장관 편에서 입장을 냈어요. 배우자가 충격으로 쓰러져서 119까지 부르던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조국 법무부니까.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 놀라지 않게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게 전부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119 직전까지 가서 남편으로서 말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검찰은 법무부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가 압수수색을 하는데 보세요. 용어가 다르죠. 피의자 측에서. 아까는 남편의 전화, 지금 피의자의 전화라는 거예요. 이런 전화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직 장관 전화라 끊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119까지 부를 상황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직 검사가 장관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법무부가 사실과 다른 말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A씨 검사는요. 어떤 검사가 조 장관을 피의자의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조 장관의 부탁은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B 차장 검사. 압수수색 대상자가 부탁한다는 것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 부적절하다. C 부장검사. 장관이 아니었다면 검사가 전화를 받았겠냐. 야, 우리 검사들이 얼마나 전화 안 받는데. 압수수색 대상자의 건강 상태는 현장에서 검사가 판단할 일이지 배려하고 말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 김광삼, 조응천 후배님들이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장관 출신에게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장관의 전화. 일단 첫 번째,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공사 구분이 되질 않습니까? 더군다나 본인 관련된 문제로 한 2달가량 전국이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몸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전화 관련된 논란으로 인사청문회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동양대 총장에게 바로 위증 교사를 했느냐 아니냐로 전화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에 아니 그렇게 공사 구분이 안 됩니까? 그래서 전화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장관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피의자 자격의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내용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현장에 법무부 직원이 있었습니까? 검찰청 관계자들이 있었습니까? 검찰청이죠. 그렇죠. 법무부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없었어 놓고서 무슨 해명 자료 내지는 보도 자료를 냅니까? 그거는 우리 장관님께서 이렇게 워딩 하시니까 그대로 뭐 조비어청가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전화를 받았던 검찰이 자기 관등 성명도 대고 자기 이름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검사는 장관에게 거짓말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하고 그냥 장관이 얘기한 거 들은 사람하고 누가 진실을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조국 장관의 워딩도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속히 해라? 네. 이걸 신속히라 말하고 우리는 대충이라고 듣게 되죠. 예, 대충 해라. 또는 뭐 비슷한 말에 적당히 정도가 있겠네요. 예. 아니 그럴 거 아니면 뭐하러 통화를 합니까? 정말로 아내가 걱정된다면 정경심 교수 그냥 가정주부일 뿐만 아니라 대담한 그 행동을 보여줬던 교수입니다. 동양대까지 가서 이렇게 하드까지 갈고 그 와중에 옷까지 갈아입고 번거지 모자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뭐 신당이 연약하거나 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을 보면 좀 대담한 성격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아내에게 마음을 편안히 해라 라고 얘기를 하든지 또는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아내가 이러니 변호사 자격으로 나온 압수수색 담당 검찰들에게 이러이러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설사 통화가 됐다 하더라도 장관 집무실에 앉아서 피의자 자격으로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장관 찬스를 이용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전화 딱 받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장관입니다. 명백하게 장관 찬스 활용한 거예요. 장관 찬스 썼다. 아, 그럼요. 요즘 뭐 아버지 찬스, 시아버지 찬스 이런 거 나오던데 자기가 자기 이름 판 명백한 그 자리를 판 행위를 한 겁니다. 예. 아니, 그러고 나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그게 잘못된지를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 상당히 또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한참 이제 다른 의원들이 여러 번 얘기하니까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비록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나 관련된 수사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거에 인식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예, 저는 조국 장관이 이거 뭐 잘했다고 할 마음 전혀 없고요. 네. 굉장히 부적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계선상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 특별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부턴가 우리가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쪽이 뭐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감싸고 상대방이 그러면은 막 완전히 달려들어가지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책임을 묻고 또 처지가 바뀌면 또 그게 무슨 돌아오고. 야구처럼 이 수비 공격이 계속 바뀌어요. 예. 그 왜 이중잣대로 진영 논리에 따라가지고 계속 그래야 하는지 난 그게 너무너무 대립과 갈등 구조를 양산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도 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황교안 당시 장관 세월호 당시에 해경 1, 2, 3 정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해가지고 광주지검에서 구속영장 청구하겠다고 했을 때 그거 몇 달 동안 틀어 막았습니다. 예. 그건 진짜 그거는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저 사건이 흐지부지 되고 우병우 수석도 당시에 해경청에 그 압수수색 가는 거 그 필사적으로 막았던 거예요. 부적절했죠, 우병우. 예. 예. 일선 검찰청에다가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광주지검장, 당시 그 변찬우 지검장, 그 사람을 대검 강력부장으로 좌천시켰다가 그 다음에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벗긴 게 아니고. 아니 이거야말로 이 어마어마한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예요. 그걸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세요. 자기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내 되시는 분이 뭐 실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아내가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더라 이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은 아유 하지 마라고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조국 장관한테 그 정도의 정신이 있었겠느냐.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세월호 때에 비하면은 이건 고의성은 훨씬 덜한 거다. 다만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예,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예. 그리고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쌓이고 또 능력에 대해서도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보태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대로만 그냥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관과의 직접 통화 과연 검찰청 법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으로도 이어집니다. 검찰청법 제8조 위반. 법무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이걸 위반했다라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정경심 고수가 그렇다면 정말로 119에 실려갈 정도인가? 조국 장관의 해명이 진정성이 있는가의 논란으로도 체크해볼 필요 있는데 검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방 안의 주요 물건, 자료가 깨끗이 정리된 상태, 수사팀이 상당히 당황했다. 다 치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색 사실을 누군가 흘려줬거나 압색을 대비해 사전 조치를 취한 것 같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경심 교수의 상태가 조국 장관의 설명과는 다르다라고 검찰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사건건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는 겁니다. 그 물건 지금 제자리에 놔둬달라. 한 박스도 충분한데 왜 2박스로 담아가냐라고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검찰 관계자는
많은 요구를 정 교수가 하는 걸로 봤을 때 아픈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행동을 통해 평소 조 장관과 상당히 많은 상의를 하고 일처리 한다는 걸 깨닫게 됐다. 이는 범죄 혐의 입증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그때 당시 그날 정 교수의 건강 상태 119냐 아니냐 이것까지 논란이. 왜냐? 조 장관이 그렇게 해명했으니까. 저 119에 실려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때는 정말 서지도 못하고 말이 안 나와서 그냥 이제 실려갔었어요. 119에 실려갈 정도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서 있지 못할 정도인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119 근데 뭐 바꾸신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안 받아줘서 119에 실려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직원들이 저를 불러다가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자리에 놔달라. 그리고 이거를 왜 이렇게 2박스씩이나 가져가느냐라고 말씀을 또박또박 해주시는 걸로 저는 좀 들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돌직구쇼에 나오면서 그 조국 장관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 조국 수호를 하시는 분 중에 저랑 지인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허 소장 요즘에 돌직구쇼 나가서 그 조국 장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아요. 좀 자제해라. 라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팩트 체크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제 직속 상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 소신대로 저는 팩트체크를 하고 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던 내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던 그 검사는 어땠을까? 저는 사실 요즘에 경험해보고 나서 한 90% 이상은 좀 이해가 됩니다. BBC 영국에서 TV 채널에 오늘의 단어에 선정된 단어가 뭐냐 하면 꼰대입니다. 예. KKONDAE 이러면서 한국의 단어 꼰대는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언어 꼰대를 오늘의 용어로 소개했어요. 저는 예측되건대 앞으로 그 꼰대가 하는 행위는 조로남불이라 칭한다. 라는 것을 나중에 BBC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살펴봐야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예,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뭐 조선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경향신문 모든 것을 다 읽어봤을 때 이 부분은 조로남불이 정말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전화 주셨던 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으십니다. 네. 이곳저곳에서.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조국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자택과 또 법무부 청사의 앞에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왜 전화했느냐? 저희들이 물었는데 조 장관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직권남 지금 인정하십니까? 수사관 전화하면 수사관이 압박 느낄 거라 생각 못 하셨습니까? 압수수색 당시 통화하시면서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의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 인륜의 문제다. 조 장관의 조금 전 해명이었습니다.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둘 중 하나는 가짜다. 둘 중 하나는 가짜다. 일단 어제 대정부 질문에 이태규 의원과 조국 장관과의 대화 내용을 저희가 한번 준비했는데 그것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한 답변 중 단 한 가지의 거짓말도 없었습니까? 저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기억하는 것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짓말 의도는 없었지만 청문회가 지나고 보니 사실과 다른 것은 있었습니까? 제가 다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른 것도 없다? 네.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제 기억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배치된 것은 본인이 답변한 중에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시겠습니까? 그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조국 장관이 답변을 했지만 그 무한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거짓말한 적이 없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돼서도 조국 장관은 위조된 게 아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와 관련돼서도 위조된 게 아니다라고 조국 장관은 이야기하고 있고, 급기야 어제 그 고등학생들이 받는 인턴 증명서 그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나도 서울대에서 인턴 활동 한 번도 안 했는데 15일짜리 인턴 증명서를 나한테 발급해 줬다. 그럼 이거 뭐 귀신이 갖다가 준 겁니까?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센터에선 발급해 준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센터에 그 대장에 발급 대장에 전혀 없어요.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란 게 별것이 아닙니다.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란 게 별것이 아닙니다. 자, 조국 장관은 저게 별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 별거 아닌 자료를 조 장관의 자제들은 명문대학 입시 때 빠짐없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 김병민 박사님, 네. 별게 아니라면 뭐 나중에 김병민 박사님 아들 준이 그리고 제 아들 찬이 둘 다 이름이 외자네요. 준이 찬이 나중에 대학 갈 때 뭐 그냥 별거 아니니까 고교생 인턴 증명서 집에서 하나 이렇게 뭐 만들어가지고. 뭐 경희대 나왔으니까 경희대 직인 찍고 연대 나왔으니까 뭐 연대 우리가 하지 말고 그냥 조 장관한테 하나 달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가서 고등학교 인턴 증명서가 별거 아니니까 하나 떼주세요라고 지금 전국에 있는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 가서 얘기한다면 서울대학교 차원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 속에서 적잖이 당혹스러운 측면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즉흥적으로 나오는 답변이다 보니까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별것이 아닌 인턴 증명서를 방금 전에 김진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 입시에 왜 빠짐없이 빼곡하게 활용을 했는지 그 별것 아니라고 하는 인턴 증명서 중에 더 황당하게 그지없는 부분들은 조 장관의 아들은 인턴 증명서가 아니라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받지 않습니까? 예. 전국에 우리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인턴 예정 증명서를 2013년도인가요? 이걸 받게 되는데 그 인턴 예정 증명서라는 것은 사실은 양식이라는 것도 본 적이 없으니까 관련돼 있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 사무국장들이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인턴에 대한 증명서는 2009년도 딸에 대한 증명서가 발급될 때 한 번, 2013년도 예정 증명서가 한 번, 2017년도 나중에 했던 2013년도 거를 끄집었을 때 한 번이 발급이 되게 되는데요. 이 2013년도에 담당했던 사무국장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도 잘 모르니까 이거 원장이 시켜서 나는 한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한인석 원장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 딸 잘 알지도 못하고 아들 모른다고 얘기했으면은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중간 선상에 있는 건 조국 장관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은 국민 감정에 대해서 더 이상 분노에 기름을 붓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장관이 조금 전에 거짓말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본인 입장에서는 거짓말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의 조사 결과 지금 언론에 대한 팩트체크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애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저는 다시 김종민 의원의 청문회 과정 발언으로 돌아가서 장관님 동양대학교 표창장 가짜면은 이거 장관 수행할 수 없죠? 라고 했을 때 조국 장관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어찌 법무부 장관의 말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고교생 인턴 증명서 그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직인이 안 찍힌 미완성 인턴 증명서 그것도 조 장관 자제분 단국대 장용표 교수 아들 거,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의 82학번 동기 변호사의 아들 거가 왜 조국 장관 집에서 나오느냐? 그게 거기서 왜 나오느냐? 별거 아니라서 나올 수 있다. 조국 장관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단독 취재한 내용을 여기서 한 대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 장관 역시 정경심 교수 부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부가 각각 교수로 재직했던 서울대와 동양대의 증명서를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상장 내용을 캡처한 뒤 동양대 총장 직인 이미지를 떼어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장을 인쇄한 뒤 총장 직인을 찍는 게 정상적인 방식인데 직인 이미지를 얹어 위조 파일을 완성한 뒤 인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겁니다. 이를 두고 영화 기생충의 현실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구나. 그런데 검찰은 조 장관의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초안 파일 3장을 발견한 데 이어 센터장 직인 이미지가 들어간 상태로 인쇄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이 부인 정 교수와 비슷한 위조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란 게 별것이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명서 재질과 인쇄된 직인의 번짐 상태를 정밀 분석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김희정 장관님, 이 직인이라는 것은 네. 뭐 요즘은 직인 생략도 많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동양대 표창장 그리고 서울대 네. 법대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는 직인 생략이 없었어요. 네. 직인이 꽉 찍혀야죠. 네. 근데 직인이 찍힌 상태로 출력이 됐었다. 그리고 직인이 들어있지 않은 파일들이 조국 장관 자택 PC에서 여러 장 나왔다라는 것은 조국 장관이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말해서 진화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일 자주 해보셨나 봐요. 그 정도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생활이나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 잘 알 겁니다. 그 직인을 찍을 때는 그 직인을 관리하시는 총무과나 총무팀들이 별도로 있어요. 대장 관리를 정확하게 합니다. 몇 월 며칠자에 발신이 어디로 나가고 몇 호가 나가서 이 도장이 찍혀지는지 관리를 하고 요거하고 실제 나간 거하고 항상 관리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양대도 거기에 없는 게 이제 딸이 받아갔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없을 수밖에 없었네요. 서울대에서도. 왜냐하면은 직인을 찍는 곳과 그 대장 관리를 하지 않는 곳에서도 직인을 찍을 수 있는 시스템을 조국 장관은 집에 완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그 자체가 서울대 인권센터 뭐 총무나 행정 담당 그걸로 지정을 받은 컴퓨터는 아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또 하나는 그 별거 아닌 걸로 대학 입학과 그 탈락이 결정이 됩니다. 정말 이 성적 좋은 애들은요,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정말 그 하나의 우수한 애들끼리 그 탈락이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라도 부모들이 더 해주려고 하는 건데, 자기는 손쉽게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나 보죠. 참 우리 국민들 마음 여러 번 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천 의원님. 예, 고교 인턴 증명서가 별거 아니다. 이건 명백히 이건 잘못한 답변이에요. 조 장관 잘못했다. 예. 근데 고교생 인턴 증명서가 별것 아니다. 라는 취지가 그 직인 찍고 뭐 하는 게 별거 아니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고교생이 어디서 인턴을 했다는 그런 증명서 그 큰 의미 없는 겁니다. 라는 답변으로 저는 현장에서 알아들었어요. 실제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알고 저 아는 분들, 강남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요번 일 이렇게 겪고 난 다음에 사실 대치동 이런데 저 강남 쪽에는 이런 인턴 증명서는 널렸다라는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이런 게 널렸대요? 그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 강북에서는 이런 거 못 봐가지고. 아유, 강남 너무 하지 마. 잠깐만요. 얘기 좀 할게요. 얘기 좀 할게요. 자꾸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강남 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대치동에서. 아니, 서울법대는 제가 나왔습니다. 화나요. 이런 거 보면은. 그렇지만은, 요즘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입시할 때 인턴 증명이나 스펙이 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인턴 증명서, 이거는 널렸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난 상당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조 장관이 얘기한 거는 이런 취지일 거다. 그런 취지일 거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이 9월 27일이에요. 첫 번째 압수수색 들어간 게 8월 27일입니다. 그렇군요. 한 달 됐군요. 딱 한 달 됐습니다. 아울러서 제 결혼 30주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건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 집사람한테 예, 고마워. 근데 뭐야 이거 한 달 됐습니다. 압수수색 한 달. 굉장히 피곤할 때가 됐어요. 국민들 이미 피로감 많이 느끼고요. 이제는 이게 자꾸 펼쳐나가기보다는 수렴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빨리 결론을 짓고 빨리 끝내자. 조국 국면을 짓고, 지금 일본과의 문제,
북핵 문제, 또 미국,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어떡합니까, 이거? 예. 조국만 잘하면 이게 뭐, 대한민국이 다 뭐, 문제가 없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 당도 이제 좀 입장을 좀 모아나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입장을 좀 분명히 정하자라는 돌직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교생 인턴이 있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2005년에서 2014년 10년간 인턴한 학생은 총 31명인데 이 중 고교생은 단 한 명뿐이다. 누군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은 분명히 인턴 생활 둘 다 했다라는 발언은 거짓인 거죠. 한 명밖에 안 했다니까. 저 둘이 아닐 수도 있고. 따라서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이 더욱더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채널A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가 3장이었다. 조 장관 82학번 동기 변호사 아들 것도 있었다와 관련돼서도 또 다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국 친구 변호사 아들 박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검찰 조사 최근에 받았어요. 조국 장관 딸이 직접 전화 와서 야 너도 그 세미나 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조 장관 딸도 직접 관여를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인턴 활동 증명서 건네준 사람 역시 조국 장관의 딸이다. 자 보세요. 당국대 장용표 교수 아들도 검찰에서 똑같이 진술했어요. 조국 딸이 증명서를 건네줬다. 그런데 조국 장관 친구 변호사 아들도 조국 장관 딸이 전화를 걸었고 조국 장관 딸이 인턴 활동 증명서를 건네줬다라는 건데 자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특집이잖아요. 왜 인턴 활동 증명서를 서울대 법대 인권센터가 전해주지 않고 왜 조 장관 딸이 계속 전달해 줍니까? 근데 저 부분이 이제 유죄됐다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뭐 조국 딸 조사하면서 유죄의 증거로 삼았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정말 인턴을 했다고 한다면 인턴을 마치면서 거기에서 인턴십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인권법센터가 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박모 변호사 아들도 그때 가서 그냥 학수대에 한 번만 참석을 했는데 그때 뭐 참석하고 그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인턴십 증명서가 발급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의 진술은 그 아들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명백하고 진실성이 있다 볼 수 있는데 왜 딸이 전화를 하고 딸이 증명서를 갖다 주느냐. 그건 물론 뭐 딸이 서울대에서 자기가 인턴십 받고 거기서 그러면 그 박모 씨 아들 것들 좀 주세요 해서 전달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딸과 관련된 부분도 허위 인턴십 증명서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또 그거 관련돼서 조국 장관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와 관련된 이제 문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은 그러면 이거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전달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국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해요. 어떤 말이요? 아니 왜 먼지 털기 싫어 딸, 조카, 처남, 이혼한 동생의 전처 이걸 왜 다 이잡듯이 뒤지냐. 이거 먼지 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권력형 비리랄지 아니면 청문회에서 나온 사람들의 특징은 가족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단발적인 자기의 범죄 아니면 제3자들과 공모해서 한 범죄 아니면 의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된 모든 의혹은 전부 다 자기 가족들이 연루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심에는 정경식 교수가 있으니까 정경식 교수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딸이 인턴십 증명서랄지 대학원 갈 때 썼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있고 딸이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것이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정경식 교수의 남동생은 뭐 코링크랄지 사모펀드에 관련된 게 있고 또 오촌 조카는 또 사모펀드에 관여된 게 또 있잖아요. 또 유장결할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운동학원 관련된 것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제3자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조국 장관의 가족들과 관계된 것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 조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네. 그래서 이걸 일부러 탈탈 털기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나는 먼지 털이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조사하면 또 다른 게 나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검사는 ING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죠. 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상당한 의혹들 오늘도 깊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춘재, 그리고 고유정, 자, 그리고 이부진, 이무재 부부, 그리고 자, 뭔가 합주하는 모습이에요.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1994년 처제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앞서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89년 심야에 주택에 들어가 강도질을 하다 검거돼 200일간 수감돼 재판을 받은 것. 이후 이춘재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는데 경찰은 이춘재가 수감돼 있던 기간 동안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다가 이춘재가 석방되고 7개월 뒤 9번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춘재가 들어가 있을 때는 범행이 멈췄고 이춘재가 나오자 범행이 시작됐다. 새롭게 공개된 사진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몽타주와 더욱더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이춘재는 역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9년 범행 당시 붙잡혔을 때 작성된 재소자 신분 카드 속 이춘재 모습도 방금 보셨습니다. 88년 제작된 용의자 몽타주와 매우 흡사. 경찰은 이춘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목격자의 기억을 되살릴 최면 전문가를 투입한 한편 화성과 수원, 충북, 청주 일대에서 발생한 유사 범죄 기록들 다시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종천 의원님, 검사 출신이셨잖아요. 네. 지금 보면 이게 참 묘한데 이춘재가 수사받느라 들어가 있을 때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멈췄다가 이춘재가 풀려나서 나오니까 다시금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는 주요한 어떤 정황 증거를 볼 수 있습니까? 이춘재를 염두에 두고 그걸 본다면은 딱 맞아 떨어지네. 딱 떨어지네. 라고 할 건데 원오브 댐으로 봤을 때는 저기에 착안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특히나 당시에는 DNA 분석 기법이 뭐 형편없을 때였고 겨우 족적이나 혈액형 이런 거 가지고 목격자 진술로 몽타주 그려서 배포하고 찾는 그런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 혈액형이 뭐 다르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선상에서 굉장히 주목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랬구나라는 것이지 당시에는 착안하지 못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지금 몽타주가 새롭게 또 드러난 사진과 대조되고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그 재소자 신분 카드 속의 사진을 보면은 허나 소장님 네. 정말 헤어스타일도 똑같아요. 지금 저 사진. 야. 어제 봤던 사진에서는 사실 헤어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얼굴의 인상을 차지하는 게 헤어스타일하고 예. 눈썹이거든요. 그래서 저 몽타주를 보고도 찾기는 어려웠겠다. 지금 와서 비교하니까 비슷하니까 찾을 수 있었겠지만 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헤어스타일도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저걸 보고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 정도입니다. 몽타주 진짜 경찰이 정말 잘 그렸어요. 정말 잘 그린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조금 좀 세게 그려서 좀 부드러운 인상이었던 모습과 좀 달라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 90% 이상 비슷하게 그린 몽타주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김건선 변호사님, 네. 어쨌든 검찰에서 경찰 수사주의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몽타주 들고 다니면 정말 몽타주 보고 많이 잡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몽타주는 이제 사진과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몽타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제가 이제 수원지검에서 근무를 했고, 그렇군요. 화성이 수원지검 관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강력부 검사들이 굉장히 날렸어요. 예. 그리고 거의 뭐 화성 경찰서 가서 살다시피 한 검사들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10차까지 났는데 그 중에서 한 3번 정도는 이 이춘재를 불러다 조사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것도 한 2번씩 각 사건 날 때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너무 DNA 검사 기법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결국 혈액형, 그다음에 족적 이런 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족적 자체도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그 범죄가 나고 나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막 지나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 보존이 잘 안 됐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너무 족적에 치우친 수사, 그 혈액형 자체에 치우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잡을 수 있었음에도 잡지 못했고. 용의 선상에 올려 더 구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춘재 입장에서는 보면 그럴 거예요. 경찰이 나를 조사를 하는데 뒷불 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남다리를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이런 살인 사건 해도 쟤들은 나를 잡을 수 없다. 쟤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처제와 관련된 살인 사건도 아마 이렇게 하면 나를 뭐 이전 경험에 비추면 잡지 못할 것이다. 그런 본인의 어떤 확신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받고도 결국 범행을 계속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두 번째 하풀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고유정입니다. 경찰이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고유정의 의심스러운 전후 행적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 원인이 밝혀진 A군이 숨지기 8일 전 고유정이 자택 컴퓨터로 질식사와 관련된 뉴스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고유정이 미리 봐둔 질식사 뉴스와 A군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려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경위가 매우 비슷하다. 경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의붓아들이 숨진 밤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도 수면 유도제를 먹인 사실도 확인됐는데 이에 전 남편을 살해했을 때처럼 현 남편에게 수면 유도제를 먹인 뒤 의붓아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현 남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마셨던 차는 노란색 설탕이 들어간 청이었어요. 사랑하는 제 아들은 없어졌어요. 고유정에 대해서 어떤 압박이 가졌더라면 전 남편분 살인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고유정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고유정의 옥중일기가 발견돼 수사망에 혼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고유정이 하늘로 가면 의붓아들이 기다리고 있고 살게 된다면 친아들이 땅에 있다. 어려운 조사를 받고 있으니 둘 다 내게 힘을 달라라며 사망한 의붓아들을 그리워하는 듯한 내용을 적었다는 것. 또 고유정과 현 남편 사이로 친아들과 의붓아들이 나란히 누워있는 그림도 발견됐는데 이 고유정 측은 자신이 죽인 아이를 그리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반박하고 있지만 이거 보도의 고유정의 방어 전략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김희정 장관님. 옥중일기를 쓰고 그림까지 그렸다는 건 너무 섬뜩해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의붓 아들이 과실치사냐, 살인된 거냐를 놓고 과실치사 쪽으로 결론이 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나온 증거들로 인해서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는 거에 이제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질식사를 검색해 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남편이 어쨌든 그 고유정이 준 거를 먹고 깊이 잠이 들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된 거 있고요. 또 하나는 고유정이 깊이 다른 방에 잠들었던 게 아니라 깨어 있었다는 정황도 또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유정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그 새벽 시간에 깨서 휴대폰을 사용한 기록들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실치사보다는 살해 쪽으로 방점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소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한 건 뭐냐면 그 통상적으로는 저런 거 썼다 그러면 좀 억울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남편 죽였을 때 조작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 휴대폰하고 서로 문자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왜 맞아요. 살해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성폭력 피해자인 것처럼 철저하게 왜 문자도 주고받고 지금 현 남편하고도 그런 것처럼 문자 주고받고 이런 것까지 계획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일기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번째 하풀 주인공, 네 번째 하풀 주인공 사연도 나란히 전해드립니다. 5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 어제 2심에서 재산 분할 규모가 141억 원으로 정해져 이목을 끌었습니다. 법원은 1심 이후 이 사장 재산이 증가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부진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할 재산 분할액을 55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늘린 건데 당초 임 전 고문이 재산 분할을 요청했던 금액은 1조 원대, 그의 1%도 안 되는 분할액을 받게 된 겁니다. 또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1심과 같이 이 사장이 기수돼 임 전 고문의 아들 면접 교섭 기회를 한 달에 2번으로 늘리고 방학과 명절에도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사장 측은 예상한 결과라며 만족감을 나타냈지만 임 전 고문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은 만국 공통어라는 말이 있죠. 오직 음악만을 위해 뭉친 10개국 사람들의 눈부신 합주가 화제입니다. 이 연주 무대는 세계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가 서로 경계를 허물고 거리를 극복하자는 의도로 기획한 프로젝트인데요. 미국 LA의 한 공원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음악가에 이어 드럼, 우쿨렐레 등 여러 악기의 선율이 하나둘 더해
캐나다 더 밴드의 명곡을 녹음한 것. 세계적인 영국 밴드 비틀즈의 드러머 링고 스타도 동참해 그 의미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연주도 연주지만 또 바레인과 하와이 등 10개국에서 촬영이 돼 각기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뮤직비디오도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덕분에 눈과 귀가 호강을 했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돌직구쇼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뉴스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속 시원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